제3제국의 가장 어두운 기록 보관소에서 일제 코흐라는 이름은 불편할 정도로 자주 등장합니다. 군사 지도자나 전략가로서가 아니라 기능적인 차원을 넘어 개인적인 차원까지 아우르는 잔혹함의 상징으로 말입니다. 부헨발트에 있는 자신의 책상에서 그녀는 인간 피부를 장식물로 바꾸는 등 일련의 살인 행위를 명령하고 선정하고 감독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나치 권력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당에 가입했고 SS 사령관과 결혼했으며 수용소의 중심 인물로 흡수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계급은 없었지만 그녀의 권위는 확실했습니다. 수감자들은 무장 경비원만큼이나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그녀에게 그토록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허락했을까? 어떻게 가학성을 의례의 일부로 제도화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형 집행인들이 제국의 소유라고 여기는 것을 훔치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사형 집행인의 어린 시절, 나치 독일에서 일제 코흐의 기원 1906년 9월 드레스덴의 자갈길에서 나치 정권의 흉악한 상징이 될 운명의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마르가레테 일제 코엘러는 번영하는 제국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에 이러한 겉보기의 견고함이 무너져 내리고 권력과 권위에 대한 그녀의 인식이 영원히 형성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건설 회사의 반장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적지만 안정적인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코엘러 가문은 제국의 근간을 이루는 규율 있는 독일 노동 계급을 대표했습니다. 근면하고 기존 질서를 존중했지만 실질적인 정치 권력에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에 온전히 헌신했던 어머니는 일제와 자매들을 엄격한 여성적 규범에 따라 교육했습니다. 가정에 대한 복종, 가부장적 복종, 그리고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유일한 지평으로서의 결혼 준비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제의 어린 시절은 별다른 사건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응용수학을 공부하며 산수, 독일어, 제국 역사, 그리고 같은 사회적 배경을 가진 여성들에게 필수적인 집안일을 배웠습니다. 20세기 초 독일 교육 시스템은 명확하게 정의된 위계 질서 안에서 기능적인 시민을 양성했으며 유능한 아내와 다산하는 어머니를 양성하는 데 여성 교육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일제가 지리와 자수 수업을 암기하는 동안 독일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8살 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어린 시절을 보낸 독일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국가 자원이 고갈되고 수백만 명의 병사들이 참회해서 학살당했으며 온 가족이 점점 부족해지는 식량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1918년의 패배는 국제적인 굴욕, 외국의 점령, 그리고 여러 세대의 의미와 질서를 제공했던 제국주의 질서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청소년기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1923년의 초인플레이션은 일제가 17살이었을 때 가족의 저축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달걀 하나가 100만 마르크의 가치가 되고 같은 날 아침과 오후 사이에 월급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은 의회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국가적 재앙의 책임으로 여기는 독일 세대를 형성했습니다. 일제는 기초교육을 마친 후 상업학교에 입학하여 회계, 타이핑, 속기법을 익혔습니다. 이 훈련은 노동계층 청년들이 큰 이동성을 바라지 않고 행정직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실무 교육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직장들은 이러한 진로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담배 공장에서 일하다가 드레스덴의 소규모 상업회사에서 비서로 일했습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그녀에게 경제적 생계 이상의 것을 제공했습니다. 사업가와 관리들의 사무실에서 일제는 최고 지휘권을 차지하지 않고도 중간 직위의 부하들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효과적인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공식적인 직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내부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조종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교훈은 친위대 조직에서 공식적인 직책 없이 지휘관의 아내로서 잔혹한 권위를 행사하게 될 때 매우 중요했습니다. 1920년대 중반의 부분적인 경제 안정은 잠깐의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1929년 월가의 붕괴에 이은 대공황은 다시 한번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실업률이 급증하고 은행들은 파산했으며 수백만 명의 독일 국민들은 민주주의 체제가 연이은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탓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가사회주의당은 이러한 절망을 매혹적으로 간결한 메시지로 이용했습니다. 의회주의는 실패했고 민주주의는 외세의 강요였으며
독일은 질서와 국가적 존엄성을 회복할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국주의 질서에 대한 향수와 공화주의의 실패를 목격하며 자란 일제와 같은 젊은이들에게 나치즘은 국가 재건의 약속으로 포장된 위안이 되는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하기 1년 전인 1932년, 일제는 자신의 존재에 결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나치당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50만 명에 가까운 그녀의 당원 수는 운동이 아직 국가 권력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초기부터 나치당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사회적 압력이나 정치적 편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이념적 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동기는 아직 기록되지 않았지만 초기 여성들의 나치즘 가입 양상은 그 이유를 시사한다. 많은 젊은 노동계급 여성들은 나치당에서 전통 체제가 거부했던 소속감, 목적의식, 그리고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인식했다. 나치즘은 번영과 질서 회복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 여성연맹이나 나치 독일 프라우엔샤프트, NSF 프라우엔샤프트와 같은 보조 조직에서 여성들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제공했다. 일제는 당 활동을 통해 드레스덴 지역 무장 세력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에 참석하고 선전 활동에 협력하고 중은사 조직원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은 하인리히 힘러가 미래 전체주의 국가의 이념적, 억압적 핵심으로 건설하고 있던 전개 조직인 SS 장교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슈트슈타펠과의 이러한 초기 접촉은 이후 그녀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SS는 단순한 중은사 조직이 아니라 스스로를 독일 국민의 인종적 선봉으로 여기는 이념적 조직이었습니다. 그 구성원들은 인종적 순수성, 절대적인 충성심, 그리고 교리적 광신이라는 기준에 따라 선발되었습니다. 일제처럼 야심찬 젊은 여성에게 이 집단 내에서 관계를 맺는 것은 신흥 나치 권력의 심장부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33년 1월 이후 독일의 변화는 독일의 초기 지지가 얼마나 예리했는지를 증명해 주었다. 나치는 민주주의 제도를 빠르게 파괴하고 반대자들을 탄압하며 전체주의 독재를 수립했다. 운동 초기에 이 운동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권력의 지위, 물질적 특권, 그리고 이전 체제가 체계적으로 거부했던 사회적 출세의 기회라는 보상을 받았다. 1934년까지 일제는 지역당 조직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드레스덴 지역에 주둔한 여러 친위대 장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실세들과 교류할 수 있는 헌신적인 투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지역당 관료 조직에서 나치 강제 수용 시스템의 중심부로 향하는 결정적인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동계급 회계사에서 테러 조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으로의 변신은 1930년대 중반 당 조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치 교도소 내에서 야망을 품은 SS 장교 카를 오토 코흐와의 만남은 이러한 변화를 완성하고 제국 드레스덴에서 형성될 당시 상상할 수 있었던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권력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공포와의 결혼, 일제와 카를 코흐의 치명적인 동맹. 일제 코엘러와 카를 오토 코흐의 만남은 당시 신흥 억압 기구 내에서 서로 보완적인 두 야망의 결합을 상징했습니다. 일제보다 9살 많은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던 카를은 사기와 횡령으로 기소된 전과를 포함한 파란만장한 경력을 지녔습니다. 라이프치히 교도소 관리로서의 그의 이전 경험은 잔혹한 교도소 통제 방식을 구축했고 이는 친위대 상관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슈트슈타펠 내에서 카를의 경력은 그의 효율적인 행정 능력과 체계적인 잔혹 행위 덕분에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계산된 공포를 통해 절대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그의 능력은 힘러가 치밀하게 설계하고 있던 집중 시스템의 이상적인 후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SS가 수용소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믿을 만한 관리자를 필요로 할 때마다 카를 오토 코흐의 이름은 항상 선정 명단에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결혼은 바로 이념적 갈등 때문에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전처는 그가 SS 조직에서 승진하기 시작했을 때 극단적인 나치 신념을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의 정치적 비전과 제도적 야망을 온전히 공유할 동반자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일제는 칼이 찾던 바로 그 모습, 즉 매력적인 젊음과 진정한 정치적 헌신, 그리고
지나친 개인적 야망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다. 그녀의 초기 정당 참여는 후기 기회주의가 아닌 진정한 이념적 확신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행정교육은 집중 관리에 필요한 복잡한 관료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해주었다. 프롤레타리아 출신인 그녀는 억압적인 노동에 필요한 잔혹한 방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전통적 엘리트들과의 갈등을 해소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정식 결혼으로 이어졌지만 먼저 전체주의 정권의 관료적 요구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친위대는 조직원 간 결혼에서 인종적 순수성을 검증하는 중앙인종재정착국 루샤이를 설립했습니다. 카를과 일제는 흠잡을 데 없는 아리아 혈통임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철저한 건강검진, 상세한 가족 조사, 그리고 결혼 후 자녀가 SS의 인종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이념평가가 포함되었습니다. 일제는 모든 시험을 어려움 없이 통과하여 엘리트 정권 장교의 아내가 될 적임자임을 확인했습니다. 혼인 허가는 공식적으로 승인되었고 혼인식은 1936년에 거행되었습니다. 결혼식 직후 칼은 베를린 북쪽에 위치한 작센하우젠 강제 수용소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직책은 S 조직 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의미했으며 더 광범위하고 전략적으로 복잡한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할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작센하우젠은 1936년 7월 독일 강제 수용 시스템 전체의 모범적인 수용소로 구상되었습니다. 베르나르트 카이퍼가 파노라마 감시 원리를 따라 개발한 건축 설계는 중앙탑에서 수감자들을 완벽하게 시각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삼각형 막사는 조직적인 저항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감시 효율성을 최적화했습니다. 일제에게 이 정언은 집중 우주의 메커니즘에 직접 몰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공식적인 SS 계급은 없었지만 사령관의 아내라는 지위 덕분에 상당한 비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녀는 행정비서로 시작하여 민감한 서신을 처리하고 기밀 수감자 기록을 관리하고 상관들 간의 전략적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학습 곡선은 빠르고 체계적이었다. 그녀는 신규 수감자 처리 절차, 작업 여단 조직, 모범적인 처벌 시행, 그리고 심리적 공포를 통한 규율 유지에 대해 공부했다. 그녀는 시스템의 관료적 구조와 그 잔혹한 기능 방식에 매료되었다. 감옥의 삶과 죽음의 모든 측면이 밀리미터 단위의 프로토콜에 따라 기록되고 분류되고 관리되었다. 작센하우젠에서 일제는 억압 장치의 중심 인물로 변모할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수감자들 사이의 내부 위계를 해석하고 잠재적 저항의 징후를 파악하며 강제노동을 심리적 통제 도구로 활용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녀는 외부 세계와의 고립이 어떻게 수용소를 인간 행동 규범이 완전히 유예되는 자율적인 세계로 변모시켰는지 이해했습니다. 코흐 부부는 치명적인 효율성을 갖춘 행정팀처럼 운영되었다. 카를은 주요 군사 및 징계 관련 결정을 독점했고 일제는 일상적인 관리와 보조 요원들과의 관계를 담당했다. 이러한 분업은 전략적 작전부터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심리적으로는 파괴적인 국내 세부 사항까지 수용소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력을 극대화했다. 1937년 8월 친위대는 카를 오토코흐에게 바이마르 인근의 새로운 부엔발트 강제 수용소를 건설하고 지휘하는 더 큰 규모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 칭호는 작센하우젠에서의 그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개념적 토대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그의 역량을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부엔발트는 작센하우젠과는 근본적인 면에서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에터스베르크 산에 위치하여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 세계와의 고립이 거의 완벽했습니다. 이 교도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수만 명의 수감자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차해석장의 집중적인 착취와 체계적인 노동 노예제를 이용한 생산 활동이 경제적 기능을 담당할 것입니다. 부엔발트로의 이전은 코흐 가문의 행보에서 가장 악명 높은 시기를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일제는 새 단지의 계획 및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상세한 건축 계획을 검토하고 사령관 관저 건설을 감독했으며 작센하우젠에서 파견된 전문 행정 인력의 이전을 조정했습니다. 부엔발트에서 일제의 역할은 이전의 비서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녀는 전략기획 회의에 참석하고
수감자들을 특정 여단에 배치하는 결정을 내리고 베를린의 상급 SS 장교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의 권위는 독일군과 수감자들 모두에게 명백히 인정받았고 수감자들은 곧 공식 지휘관의 버금가는 강도로 그녀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부엔발트의 권력 구조는 코흐 결혼의 공생적 성격을 반영했다. 즉, 집중체제에서 전체주의적 통제에 대한 열망을 실현할 완벽한 수단을 찾은 야심찬 인물들 간의 기능적 동맹이었다. 카를은 제도적 정당성과 공식적인 군사적 권위를 제공했고 일제는 행정적 효율성과 개인적 잔혹함을 통해 체제의 목표를 치명적인 시너지 효과로 보완했다. 카를과 일제의 공동 권력 강화는 나치 집중 조직 내에서 선례를 남겼습니다. 다른 지휘관들도 아내가 있었지만 일제가 매일 행사했던 실질적인 권한에 도달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그녀의 능력과 그녀 자신의 잔혹한 결단력은 전통적인 가정적 역할을 초월하려는 야망을 가진 다른 SS 장교들의 아내들에게 이상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SS 빌라 캠프의 비용으로 누리는 특권과 사치 부엔발트 사령관 관저는 수용소의 기능적 잔혹성과 의도적으로 대비되는 건축 원칙에 따라 세워졌습니다. 선택된 하이마츠슈츠 슈틸, 하이마츠스틸 양식은 이상적인 바이엘은 시골 건축 양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뚜렷한 지붕, 조각된 어두운 목재 프레임, 장식적인 발코니, 그리고 숲과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정원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양식적 선택은 전통적인 독일 문화의 상징을 차용하여 새로운 전체주의 질서의 국내적 상징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는 국가사회주의의 이상인 인종적 조화를 국내적 차원에서 구현한 것이었으며 미학은 그 이상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야만성을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빌라 건설은 전적으로 수용소에서 강제로 끌어낸 노예 노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은 정해진 휴식 시간 없이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이어졌고 시신을 간신히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식량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인간의 힘으로 돌, 나무, 석회를 운반하고 초보적인 도구로 바위투성이 지형의 기초를 파고 특수 장비 없이 정밀한 목공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의도적으로 무시된 수준이었습니다. 수십 명이 탈진, 저천증, 감염 또는 작업 지연에 대한 처벌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저택의 내부는 일제 코흐가 세심하게 꾸민 부르주아적 호화로움을 드러냈습니다. 중앙 난방과 수입 카펫이 깔린 넓은 방, 비엔나 가구로 장식된 메인홀, 지멘스 가전제품이 갖춰진 주방, 항상 온수가 나오는 유약 세라믹 욕실, 그리고 기초 아래에 파낸 개인 방공호가 있었습니다. 창문은 강제 수용소의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일제는 책상에 앉아 작업대의 이동, 경비 교대, 그리고 산책로에서 가해지는 처벌을 따뜻한 온기를 잃지 않고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각 가구는 일제가 직접 고른 것으로 문화 폭력 그리고 통제를 융합한 상징적 권력의 행사였다. 그녀는 중국에서 수입한 실크로 만든 커튼을 주문하고 직접 손으로 짠 페르시아 양탄자를 고르고 제국의 모티프로 장식된 마이센 도자기 식기를 구매했으며 보헤미안풍 크리스털 잔을 전시했다. 서재에는 모로코 가죽으로 제본된 독일 고전 문학과 철학 서적들을 주문했다. 벽에는 히틀러, 힘러 그리고 다른 제국 지도자들의 초상화와 함께 독일의 시골 풍경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는 미적 민족주의와 개인 숭배가 기괴하게 결합된 모습이었다. 전쟁 중 배급이 민간인과 전선 병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코흐 가문은 이와는 정반대의 현실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식탁은 내부 SS 특권망을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지휘관이었던 카를 덕분에 부부는 징발된 물품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은 평균 350g의 검은 빵과 남은 음식으로 만든 국물을 받았지만 코흐 가문은 송아지 고기, 바이에른 소시지, 콜롬비아 커피, 열대 과일, 그리고 압수된 프랑스 와인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물자의 일부는 고위 지휘부로 향하는 수송에서 전용되었고 다른 일부는 수감자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약탈하여 조달되었습니다. 가사노동은 체력, 복종적인 태도, 그리고 착취 가능한 기술 등 구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선발된 수감자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레지스탕스 활동으로 추방된 파리 출신 요리사, 귀족 가문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오스트리아 출신 집사, 토피어리 전문가인 이탈리아 정원사, 그리고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청소일을 강요받는 젊은 독일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인들은 모든 면에서 노예였습니다. 직접 감독을 받으며 급여도 받지 못하고 고된 작업 일정에 따라 쉬는 날도 없이 굴욕적인 규범에 시달렸습니다. 이 인원들의 숙소는 별장 지하에 있는 창문도 없고 난방도 되지 않는 항상 비위생적인 방들이었다. 그들은 곤충이 들끓는 축축한 집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야 했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화장실을 함께 썼다. 그들의 식사는 수용소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았을 뿐 식욕시간을 넘기는 일로 인한 육체적 피로를 보상해 주지는 못했다. 폭력은 항상 신체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위계 구조에는 예속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만들어진 의례적인 차원이 있었다. 그들은 일제를 그네디게 프라우, 지네디게 프라우 라고 경건하게 불러야 했고 그녀의 눈을 마주치거나 명시적으로 허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을 해서는 안 되었다. 이러한 가정 구조의 논리는 소규모로 집중 지배 모델을 재현했습니다. 엄격한 차별, 완전한 통제, 모범적인 처벌, 그리고 끊임없는 감시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더욱 왜곡된 상징적 차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수감자들을 사형 집행인의 개인적인 안락함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감자들을 위해 요리하고 침대를 정돈하고 꽃을 돌보고 구두를 닦아주었고 그 모든 일이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노예였고 코흐 가문이 인종에 의해 부여된 신성한 권리라고 믿었던 절대적인 권력을 매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1940년 일제의 가정생활은 새로운 신분의 상징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프로이센 귀족의 귀족적인 시설에서 영감을 받은 지붕이 있는 승마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베를린에 있는 남편의 지인을 통해 허가를 요청했고 아무런 이해 없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건설 비용은 25만 라이히스마르크였는데 이는 전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독일 노동자 500명의 1년치 봉급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과도한 사치는 보석, 금화, 시계, 유대인 의례 용품, 그리고 특히 수용소 의료구역의 시체에서 채취한 치과용 금 등 약탈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자산 세탁 과정은 치밀하게 설계되었다. 일제는 신참자들의 가방을 검사하여 귀중품을 찾아내고 재판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건들을 선별하여 바이마르와 라이프치히에서 활동하는 친위대 중개인들에게 넘겼다. 그곳에서 그 조각들은 원산지 표시를 없애기 위해 녹여 암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위장자들의 명의로 스위스 은행 계좌의 금고의 형태로 예치되었다. 이 작전은 대량 범죄를 사적 자금 조달의 원천으로 변모시켰고 약탈을 나치 특권의 물질적 기반으로 제도화했다. 초보적인 도구와 고도의 인력으로 건설된 승마 경기장은 빌라 내에서 가장 치명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배정된 수감자들은 기술 지원 없이 이중 교대로 작업했고 손으로 땅을 고르고 크레인 없이 무거운 구조물을 들어 올리고 기계 없이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작업 중 여러 수감자가 사망했지만 그들의 죽음은 침묵으로 일관되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그들의 시신을 재빨리 수습했고 방해를 피하기 위해 기록을 변경했습니다. 누구도 변덕스러운 일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제의 승마 루틴은 끝나자마자 잔혹한 연극적 광경으로 변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수입된 제복을 입고 말을 타고 울타리 안에서 마장마술을 연습하는 동안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수감자들이 돌을 끌거나 헛간을 짓거나 시체를 매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대조는 의도적인 것이었다. 승마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지배권을 매일 연출하는 행위였다. 제3제국에 재창조된 귀족들이 적군의 잔해 위로 올라타는 모습이었다. 질주 하나하나가 이념적 선언이었다. 빌라를 둘러싼 정원은 일제의 취향에 맞춰 꾸며졌는데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강제 화훼 재배자들은 눈이 내리는 계절에도 기하학적인 식재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덤불은 정확한 대칭을 이루도록 가지치기를 해야 했고 필요하면 가위로 풀을 깎아야 했으며 분수는 사실상 쓸모가 없음에도 하루에 2번씩 청소해야 했습니다. 질서와 미학에 대한 집착은 상징적인 논리에 부합했습니다.
자연조차도 우월한 인종의 의지에 굴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정원에 흠잡을 데 없는 질서와 수용소의 치명적인 혼돈 사이의 시각적 대조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공포 교육이었다. 일제는 창문을 통해 완벽하게 통제된 풍경을 바라보았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탈진하여 쓰러지거나 다른 수감자들에게 화장터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질서 정연한 아름다움과 절대적인 비참함 사이의 물리적 근접성은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정권의 도덕적 논리를 대변했다. 즉, 일부의 복지는 다른 사람들의 파괴 위에 말 그대로 건설된다는 것이었다. 코흐 빌라는 고립된 일탈이 아니라 나치 전체주의가 국내에 만연한 모습을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빌라는 제도화된 고통 위에 특권이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지, 수천 명의 고통에서 위안이 어떻게 자양분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공포와 모순되기는커녕 미학이 어떻게 그 메커니즘의 일부로 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 뒤틀린 아름다움의 공간에서 일제 코흐는 제복이나 계급 없이 그러나 죽음을 장식의 일부로 전환시킬 만큼 충분한 권력을 가진 절대적인 여주인으로서 자신의 지배력을 행사했다. 기괴한 예술, 인간 피부와 문신에 대한 집착. 일제 코흐가 인간 문신에 매료된 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그녀가 강제 수용소에 참여했던 모든 사건 중 가장 섬뜩하고 체계적인 사건 중 하나로 이어지는 관문이었습니다. 포로 수용소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던 중 단순한 관찰로 시작된 이 사건은 시간이 흐르면서 절대 권력, 미적 도착, 그리고 이념적 지지에 의해 조장되는 수집가의 집착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그녀는 대량 학살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인간 유해를 이용한 물건 제조 산업의 직접적인 조장자가 되었습니다. 일제의 문신에 대한 관심은 수감자들이 옷을 완전히 벗도록 강요받는 검열 과정에서 싹 텄습니다. 그녀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신체의 흔적, 특히 예술적 복잡성, 강렬한 색채, 그리고 특이한 위치가 두드러지는 흔적들이었습니다. 부엔발트와 같은 수용소에서는 일반 범죄자부터 포로가 된 외국 군인, 정치적 저항자, 종교적 추방자까지 다양한 수감자들이 있었기에 문신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닷과 갈매기를 그린 북부선원, 팔에 고딕 양식의 명문을 새긴 전과자, 암호화된 개인 상징을 가진 동성애자, 이념적 인물이나 혁명적 상징의 초상화를 그린 인민전선 전투원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풍부함은 일제에게 곧 무의식적으로 하나의 목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명확한 규율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위생상의 이유로 특정 집단에게 자신 앞에 완전히 알몸으로 줄을 서라고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교도관들에게 특이한 피부 자국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선발된 수감자들은 꼼꼼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제는 크고 잘 보존되어 있으며 등, 가슴, 허벅지 등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새겨진 문신을 선호했습니다. 작은 문신이나 흉터 감염, 극심한 작업 환경으로 손상된 문신은 제외되었습니다. 선발 과정은 미적 가치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부학적 발치 기준도 충족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녀는 문신이 인종적 타락이나 범죄 성향의 지표라는 사입이 과학 이론을 주창했던 SS 소속 의사 에리히 바그너 박사와 공식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바그너는 문신을 한 상습범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바디아트와 비정상적인 정신구조 사이의 상관관계를 옹호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입장은 나치의 인종주의 교리와 맥을 같이 하는데 나치는 모든 미적 편차를 유전적 부패의 표현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정당화해 문신 피부 수집은 의학 연구로 제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검열에서 조직적 살인으로 넘어가기 위해 더욱 복잡한 기반 시설을 필요로 했습니다. 부엔발트 수용소의 주치의자 주사 안락사 기법 전문가인 발데마르 호벤 박사가 개입했습니다. 신뢰받는 친위 대원이었던 호벤 박사는 이전에 악티온 T4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페놀을 심장에 직접 주입하는 것과 같은 무음살상 기법을 숙달했습니다. 그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프로토콜이 수립되었습니다. 선별된 수감자들은 의학적 분석을 명분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진정제를 투여받은 후 정밀 주사를 통해 살해되었고 마지막으로 병리과로 이송되어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 피부 추출은 무두질 산업에서 영감을 받은 공정을 통해 체계화되었습니다. 선택된 조각들은 문신의 완전한 디자인을 존중하는 넓은 외과적 절개를 통해 제거되었습니다. 피부는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포르말린 용액과 특수염에 담갔습니다. 그런 다음 습도가 조절된 나무틀 위에서 천천히 건조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연하고 안정적이며 손상되지 않는 조각들이 탄생했습니다. 이 조각들은 가죽 제품 전문 수감자들에게 전달되었는데 이들 중 다수는 전직 장인이나 재본공으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인조 가죽을 다루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절개, 보이지 않는 이음새, 깔끔한 마감 등 미적인 정밀함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물건 목록은 세부 묘사만큼이나 기괴했다. 반투명한 가시 달린 책상 램프는 희끄무레한 피부에 검은 선이 선명하게 보였다. 책 표지에는 고딕체 글자나 캐리커처로 그려진 얼굴이 여전히 눈에 띄는 조각들이 채본되어 있었다. 팔뚝살로 만든 지갑과 장갑, 마치 박물관 미니어처처럼 완전한 문신을 액자에 넣은 작은 장식 그림들이었다. 일제는 각각의 물건을 권력의 전리품으로 여겼다. 그것들은 그녀의 개인 살롱 진열장에 전시되거나 매일 사용되었는데 이는 그녀가 신체와 운명을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형적인 증거였다. 그것들은 수동적인 기념품이 아니라 누가 살고 누가 죽고 희생자의 어떤 부분을 집안 장식품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을 물리적으로 확증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 대한 가장 상세한 설명은 전쟁 후 수집된 증언에서 나옵니다. 수용소 병원에서 강제 노역을 하던 폴란드 포로 구스타프 베게러는 신문에서 의료동 사무실에서 이러한 램프를 여러 개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며 문신을 주제, 색상, 해부학적 부위별로 분류하는 내부 목록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피부 치료에 직접 참여했던 요제프 아커만은 바느질 종류나 가죽의 두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증언에서 1943년에서 1945년 사이에 최소 20개의 서로 다른 조각들을 다루었으며 모두 최근 시체에서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일부 수감자들은 광택을 유지하기 위해 적신 리넨 천으로 조각들을 닦아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45년 4월 미군이 부엔발트를 해방하면서 이러한 범죄는 입증할 수 없는 물적 증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간 병사들은 유형별로 분류된 인화물이 보관된 폐쇄된 방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장면은 섬뜩한 연극적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액체에 담긴 귀가 달린 병, 라벨이 붙은 피부 조각, 장교들이 남긴 잉크 자국이 남아있는 책상 위의 등불, 코흐 빌라의 진열장 중 하나에서는 온전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가죽 장갑이 발견되었는데 손바닥에 자연스러운 주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종군 기자들은 이러한 발견물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 영상으로 기록했고 이 영상은 이후 다하우 재판과 홀로코스트 관련 교육 자료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사진들은 불신과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부인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다른 잔혹 행위들과는 달리 부엔발트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유물들의 존재는 가학증이 자발적이거나 고립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능적이라고 보는 이념 체계 내에서 제도화되고 계획되고 정당화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수용소 내부 문서는 일제 코흐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인했습니다. 의료 기록에는 피부 자국이 있는 수감자 선발과 관련된 사령관 부인의 특별 요구 사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호벤 박사가 서명한 구출 명령서와 병원 직원 보고서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연합군이 도착하기 몇 주 전에 많은 증거가 고의로 파기되었지만 명확한 책임 소재를 파악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입퇴원 명단은 수감자 실종 날짜와 새로 제작된 물품의 도착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일부 문서에는 마치 맞춤 제작처럼 요청된 문신 종류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구조적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은 최소 3개의 수용소 부서, 즉 내부 보안, 의료지도, 압수품 관리 부서 간의 조율을 필요로 했습니다. 관련된 각 주체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했고 살인을 정당화하는 사입이 과학적 가정하에 운영되었습니다. 문신이 유전적 퇴화의 시각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러한 범죄를 인종적 지식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당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신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정권의 논리에 따르면 문신은 적의 생물학적 타락을 보여주는 교훈적 자료였습니다. 이러한 이념적 합리화는 집단적 공모에 필수적이었다. 의료진 강제 노동에 동원된 장인, 경비원,
그리고 행정관들은 자신들의 참여를 더 큰 노력의 일부로 여길 수 있었다. 이는 국가를 불순한 요소로부터 정화하고 그 정화 과정을 미학적 정밀함으로 기록하는 것이었다. 비인간화는 전면적이었다. 신체는 신체가 아니라 재사용 가능한 자원, 증오교육의 원료가 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행위의 참혹함뿐 아니라 그 행위가 실행된 냉혹함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감정적 폭발이나 개인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3제국의 메커니즘 내에서 체계적이고 임상적이며 실행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일제 코흐는 단독으로 또는 비밀리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가정 문제로, 범죄를 일상으로 바꾸는 장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은총의 몰락, 코흐 사령관을 무너뜨린 시련. 코흐 부부의 파탄을 촉발한 조사는 1941년 튀링겐 지역 SS 상급 사령관 요시아스 추 발테크 운트 피르몬트 장군이 부엔발트의 행정 부정에 대한 불안한 보고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보고들은 수용소의 일상적인 기능의 일부였던 잔혹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나치 위계가 허용하는 잔혹 행위의 한계조차 넘어서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발데크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잔혹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규율과 제도적 통제를 위협하는 내부 부패에 대한 의혹이었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신호는 수용소 내 수감자 사망 기록을 검토할 때 나타났습니다. 명단에는 전직 정치범이자 의료보조원이었던 발터 크레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전 발데크의 중병을 성공적으로 치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크레머는 그저 평범한 수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료교육을 받았고 수용소 내에서 수감자들과 그의 관심을 통해 이득을 본 일부 교도관들로부터 암묵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개인 치료에 참여했던 또 다른 의료보조원 칼펙스의 죽음은 즉각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수용소장 카를 오토코흐의 직접 명령으로 날조된 사보타주 혐의로 처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코흐는 자신을 개인적으로 위협하는 사실, 즉 호노의 관계로 추정되는 매독에 몰래 감염되었고 크레머나 펙스가 상관에게 이 사실을 밝힐까봐 두려워했던 핵심 증인들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의 처형은 예방적 침묵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코흐는 친위대조차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발데크는 부엔발트 행정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로 시작된 감사는 결국 복잡하고 치밀하게 구축된 부패 시스템을 드러냈습니다. 핵심은 수감자들에게서 압수한 물품을 체계적으로 전용한 것이었습니다. 현금부터 보석, 귀중품, 고급 의류, 심지어 시계까지 모든 것이 입국 시 징발되었고 등록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기록과 재고 목록이 일치하지 않았고 그 차이는 적지 않았습니다. 수만 라이히스마르크 상당의 물품이 분실된 것입니다. 가장 명확한 증거는 카를 오토 코흐의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사령관의 개인 계좌에는 공식 급여를 크게 초과하는 정기예금과 스위스 은행으로의 송금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SS 내부 부패 사건에서도 이미 발견된 패턴이었습니다. 이는 수용소 행정으로 위장한 자산 세탁 시스템이었습니다. 자금은 약탈품의 불법 판매로 조달되었고 바이마르와 라이프치히 같은 도시에서 활동하는 중개인을 통해 상업화되었습니다. 일제 코흐의 이름이 곧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화려한 존재감을 가진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문서와 증언을 통해 그녀가 수감자들에게 징발된 가장 귀중한 물품들을 직접 골라냈고 어떤 경우에는 수용소 외부의 상업 거래처에 직접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5만 라이히스마르크에 달하는 값비싼 승마 경기장 건설은 불법적인 부당 이득의 명백한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설의 자금은 수용소에 공식적으로 배정된 자금이 아니라 보석, 녹인 치과용 금, 그리고 압수된 사치품 판매로 조달되었습니다. 그녀의 의도는 구조적인 면에서도 명확했습니다. 1943년 8월 발데크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후 카를 오토 코흐와 일제 코흐의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은 가볍게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용소 지휘관을 구금하는 것은 SS 내부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SS는 획일적인 위계적 단결이라는 대중적 이미지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노골적인 부패, 무단살인 그리고 누적한 스캔들이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부 재판은 SS 중앙사법부 직속 변호사였던 콘라트 모르겐 SS 상급 지도자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모르겐은 히물러로부터 수용소 시스템 장교들의 부패 사건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직접 부여받았는데 이는 군단의 이념적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200명이 넘는 SS 장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헨발트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콜라트 모르겐은 상세한 신문을 실시하고 재정 기록을 검토하고 문서를 징발하고 시설들을 직접 시찰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의심스러운 의학적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비정규 처형된 수감자들의 시신을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조사 결과 코흐는 군사적 또는 정치적 이유 없이 최소 7건의 개인 살해를 승인했으며 모두 배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행된 것이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크레머와 팩스 외에도 행정 업무를 담당했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신뢰받는 수감자들도 있었습니다. 카를 오토 코흐에 대한 혐의는 파괴적이었습니다. 20만 라이히스마르크가 넘는 횡령, 증인 살해 계획, 직권남용, 친위대 내부 규정 위반 등이 그 예입니다. 증거에는 회계 및 은행 기록뿐 아니라 제국의 재화가 개인 계좌로 유출된 수법을 상세히 기록한 하급 장교들의 증언도 포함되었습니다. 일제의 사건은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녀는 SS에서 정식 계급을 갖지 않은 아내였기에 명령을 내릴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남편에게 적용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그녀를 기소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재판소는 그녀가 2만 5천 라이히스마르크 이상의 작물을 수수하고 사용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일부 증언에 따르면 그녀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작업 여단 임무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러한 혐의는 동일한 서류상의 엄밀성을 가지고 검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은 1944년 12월 최종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카를 오토 코흐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총살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인리히 힘러가 이 판결을 제가했는데 그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지휘관들을 보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코흐의 행동이 친위대의 신뢰성을 위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힘러에게 배신은 살인이 아니라 국가를 훔치는 행위였습니다. 체제는 인종주의 교리에 부합하는 한 극단적인 가학성을 용인할 수 있었지만 제도적 통제를 벗어난 개인적 부를 축적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제 코흐는 SS 법적 기준에 따른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중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공식적으로 수용소 시스템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판결 당시 이미 복역 중이었던 16개월의 예방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기술적으로는 합법적이었지만 부헨발트에서 그녀의 영향력이 형량보다 더 깊고 해롭다고 생각한 일부 장교들의 내부 비판을 받았습니다. 1945년 4월 5일 카를 오토 코흐는 부헨발트 수용소의 별도 구역에서 군 의례에 따라 SS 총살대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처형은 미군이 수용소에 도착하기 불과 며칠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시신은 SS의 명예에서 상징적으로 추방되었다는 표시로 이름이나 표식이 없는 익명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코흐 사건은 나치 정권 내에서 자정에 몇 안 되는 사례이자 가장 많이 기록된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정은 인도주의적 동기나 반인륜 범죄 인정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령관의 몰락을 초래한 것은 그가 대표하는 정권의 잔혹함이 아니라 그의 재정적 불복종과 체제가 제국의 전유물로 간주했던 권력의 개인적인 남용이었습니다. 일제 코흐는 제3제국의 완전한 붕괴 직전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치 내부 정의의 승리처럼 보였던 것은 사형 집행인들 사이에서조차 주인의 것을 훔치는 것이 노예를 죽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쇼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 세포, 일제 코흐의 종말. 1945년 6월 30일 일제 코흐는 루트비스부르크에서 부헨발트 포로수 용소에 수감되었던 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후 미군 점령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체포로 인해 비르텐베르크에 있는 친척들에게 피난하며 정상적인 삶을 재건하려는 그녀의 노력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3명의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전쟁 미망인으로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신체적 저항 없이 구금되었지만
군인들은 그녀의 행동을 마치 그녀가 체포를 행정적 오류로 여기는 듯 거만하고 분개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구금시설로 이송되는 동안 그녀는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다른 포로 나치들이 보였던 전형적인 절박함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반항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를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하기로 한 결정은 부헨발트에서 입수된 문서와 생존자들의 증언을 검토한 후 내려졌습니다. 그녀에 대한 증언 증거의 양은 엄청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잔혹행위, 자의적 선택 그리고 고문과 살인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언에 꾸준히 등장했습니다. 부헨발트 재판은 1947년 4월 11일 사법처리센터로 개조된 옛다우 수용소 시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군 군사재판소는 31명의 피고인을 기소했지만 일제 코흐는 유일한 여성이었고 곧 국제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식 기소 내용에는 전쟁법 위반, 고의적 살인, 조직적 고문, 그리고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려는 공동계획에 가담한 혐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4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문신이 있는 수감자 선발, 검열 과정에서의 학대, 자의적인 처벌, 그리고 인피로 제작된 물건 전시 등 구체적인 사례들을 증언한 100명 이상의 증인들의 증언이 포함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일제에게 공식적인 권한이 없었으며 그녀의 행위는 군사재판 관할권 하에서 전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증언 증거에 따르면 일제는 상당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선거 참여, 노예 노동 사용, 압수품 압류 등을 통해 수감자들의 생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947년 8월 14일 재판소는 일제 코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예방구금 중 다른 독일 수감자와의 관계로 인해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임신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변호사들은 임박한 임신이 임신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했고, 언론은 이것이 사형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1947년 10월 그녀는 교도소에서 우베 콜러를 낳았습니다. 아기는 즉시 분리되어 독일 사회복지국에 맡겨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법적 전환이 있었는데 미군 점령 지역의 군사령관이었던 루시우스 디 클레이 장군은 대부분의 증거가 증언에 불과하고 충분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종신형을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결정은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독일 당국은 자국 관할해서 이 사건을 다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미국 구금에서 풀려난 직후 일제 코흐는 서독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1950년 11월부터 1951년 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250명이 넘는 증인의 증언이 포함되었습니다. 독일 검찰은 부분적으로 회수된 서류 증거와 더욱 상세한 증언을 바탕으로 더욱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1951년 1월 15일 독일 재판소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135건에 기록된 살인교사, 조직적인 고문, 그리고 반인륜 범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적이며 감형 대상이 아니어서 향후 자유를 누릴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제는 바이에른주 아이하흐 여자 교도소에 수감되어 생애 마지막 16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점차 악화되었고 정신불안정과 편집증의 징후가 점점 커졌습니다. 교도소 기록에는 그녀가 죽은 수감자의 유령이 나타나 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망상 증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흐 성싱이라는 오명은 그녀의 아이들에게 견딜 수 없는 짐이 되었습니다. 1967년 그녀의 장남 아트윈은 사회적 수치심과 가족의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일제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녀의 심리적 악화는 완전한 정신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감옥에서 일제의 행동은 점점 더 불규칙해졌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사면 청원을 제출했지만 바이에른 당국은 이를 체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편지는 앞뒤가 맞지 않았고 허구의 음모와 초자연적인 박해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했습니다. 관계자들은 그녀가 가죽 제품에 극심한 혐오감을 느꼈고 자신의 범죄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물건도 만지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967년 9월 1일 일제 코흐는 감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밤중에 꼼꼼하게 매듭지은 천을 즉석에서 밧줄처럼 묶어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동기나 자책감에 대한 성찰을 담은 유서나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지역 묘지의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이름 없는 무덤은 역사의 망각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나치 강제 수용 시스템의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를 마감했지만 홀로코스트에서 여성의 잔혹함을 상징하는 그녀의 유산은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일제 코흐의 살해는 대량 학살에 가담하는 것이 성별, 사회 계층, 교육의 한계를 초월하며 기회, 극단적 이념,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개인적 야망이 교차하는 운명적인 교차점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치 전체주의는 이러한 야망을 가장 극악무도하게 표출하는 완벽한 수단이었습니다.